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차 사회보험법 기본이론 진행할 김지영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식사는 다들 하고 오셨나요? 오늘 10시까지 또 달려야 되는데 지금 서로 처음 만나서 낯선 모습을 보이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좀 친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낯설지만 조금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OT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OT 자료는 그 유튜브에 제 특강 자료가 있거든요. 영상. 그거를 위주로 조금 보시고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만 이제 얘기 나눠보고 바로 좀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1차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요? 네. 그 정도 되고 1차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고 처음인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기본 이론이다 보니까 1차 처음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은 두 가지 경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먼저. 질문. 메일 cpla.jeihyung gmail입니다. 네, 요렇게 질문 메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 JIJIHH입니다. 네, 카톡 아이디. 아무래도 카톡이 조금 더 답변이 빠르기는 해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질문은 두 가지 창구를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OT 자료 한번 보시면 일단은 뭐 시험 그 과목이나 그 뭐 시험 변경된 거 옛날에는 뭐 한 번 해봤는데 이제 두 교시에 나눠서 보는 거 이거는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요. 바로 그 넘어가서 합격률 좀 볼게요. 합격률 올해 5월에 치러진 우리 34회 1차 문제 그 시험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돌아가면서 좀 어려운 과목을 좀 돌아가면서 내는 것 같아요. 그게 작년에는 사회보험법이었고요. 올해는 사회보험법이 조금 쉽게 나왔죠. 그래서 사회보험법을 조금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분들은 조금 아쉬워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보가 조금 쉽게 나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합격률이 49.36 나왔죠. 네, 그래서 꽤 다시 올라갔습니다. 합격률. 근데 개인적으로 합격률 1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1차만 목표로 보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2차까지 합격하고 노무사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1차에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올해는 조금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사회보험법 작년에 쉽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또 쉽게만 준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마찬가지로 또 쉽게 나왔으니까 너무 어렵게 나오겠지 하고 또 사회보험법에만 올인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우리 사회보험법 과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밑에 시험 계관 있는데요. 과목이 총 이제 6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4대 보험과 관련된 법률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다른 거는 징수에 관한 법률이 없는데 고용산재 보험 같은 경우에만 이 징수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면 이렇게 징수법을 따로 정하고 있나 기대가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비중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25년도 기준, 34회 시험 기준. 보시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고용, 산재, 징수. 3가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메인이고요. 전통적으로 저 때는 사실은 연금이랑 건강 버렸어요. 연금이랑 건강 버렸는데 저는 봤고요. 저는 봤고 봐도 이제 뭐 아주 일부분만 봤던 분위기였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뭐 올해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기는 했다만 조금 어렵게 가려고 하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1차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건강과 연금을 이제 아예 버리기에는 조금 우리 아깝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과목 수가 좀 많잖아요. 노동법 1, 2도 보셔야 되고, 민법도 봐야 되고, 사회보험법도 봐야 되는데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물론 지금 개인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1, 2차 병행 준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1차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1, 2차 병행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1차에 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압니다만, 우리가 2차를 보시려면 또 1차를 합격을 해야 되죠. 그래서 1차도 너무 이제 놓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올해 개정이 좀 됐어요. 이놈의 개정. 매년 사회보험법 매년 개정이 되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이 조금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세 문제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고용산재징수법은요, 뭐 재미있기도 하고 노무사 실무랑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도 한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근데 사회보장기본법은요 조금 내용이 쉽습니다. 내용이 조금 그나마 좀 가성비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분량도 적고,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은 무조건 같이 챙겨주시는 게 좋고, 올해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이 계속 안 되다가 올해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조금 많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그 밑에 고용보험법. 우리 고용보험법 하면 가장 연관된 우리랑 제일 친숙한 거 뭐가 있을까요? 실업급여. 실업급여 요새 많이 받죠. 고용보험법이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그 법률인데요. 고용보험법이 우리 노무사실무랑 굉장히 그 밀접합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조금 재미있게 배우실 수는 있는데, 고용보험법이 좀 내용도 방대하고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고용보험법쯤 가면 이 시험 나와 맞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되시고, 고용보험법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단어를 조금 잘 알아가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수업 들으시다 보면은 생소한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기본 이론 들으실 때 용어 정의라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지금 10월이잖아요. 우리 내년 시험 언제인지 아직 안 나왔죠? 지금이 10월인데 10월 중순. 10월 중순인데 거의 1년 남았잖아요, 시험까지. 지금 기본 이론 들으시는 거는요, 내년 5월 정도에 있을 우리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물론 들으시는 거지만, 지금 들으시는 거는 아마 기억에 잘 안 남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기본 이론 들으시는 분들은 해야 되는 거, 챙겨야 되는 거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친해지기. 1차 과목이랑 조금 친해지기. 그래서 좀 각을 재는 거예요, 이제. 각을 재서 내년에 내가 한 어느 정도 투자하면 요거를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각을 재는 시기라고 조금 보시면 되세요, 기본 이론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년에 이제 1차 집중기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1차 집중기간에 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양을 줄여놓는 거. 지금 기본 이론 들으시면서. 제가 기본 이론이지만 여기 우리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다루지는 않아요.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거, 또는 강사가 생각했을 때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봐드리잖아요. 그럼 이 교재에서 내가 뭘 볼 거고 뭘 버릴 건지를 지금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적으로 10월에 기본 이론 지금 시작하셨다는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해주시고, 내년에 이 교재를 다시 봤을 때 막막한 기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지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막 내가 지금 사회보험법을 정복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이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밑에 과목의 특징 좀 보시면요. 일단 사회보험법은요, 암기할 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우리 지금 법령 총 6개잖아요, 법. 근데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사회보장기본법, 건강보험법, 연금법 같이 이제 일부만 출제되는 경우에는 법률 위주로 나와요. 시행령도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출제된다고 했던 고용보험법, 산재, 그리고 징수법 같은 경우에는 막 지역적인 부분, 규칙까지도 막 들어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출제자가 뭘 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배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회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 그러니까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조금 그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아예 내가 직장 경험이 없다. 제가 그랬거든요, 수험생 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무슨 말인가 싶고 생소하니까 외워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말자. 정리를 하는 시간. 그래서 기본 이론의 목표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그 문항수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고용보험까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밑에가 이제 산재예요, 산재. 근데 산재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용이 조금 고용보험법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챙겨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밑에 이제 징수법이 좀 어려워요. 고용보험법이랑 이제 징수법. 징수법은 뭐냐면 우리가 고용보험법이랑 산재보험법. 보험이 뭐예요, 여러분? 보험료 받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약관에 따른 내용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건지 에 대해서 정해진 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징수법은요, 보험료를 어떻게 거둘 건지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험료 그냥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사보험과 이제 공공보험의 차이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보험 들으셨습니까? 저는 보험 설계사는 아닌데요. 저는 실비보험의 어떤 득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서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사보험은 내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의 필요에 따라 뭐 어떤 보험 설계사님을 만나서 그 보험 설계사님이 당신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이러한 보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공공보험은요, 최근에 우리 노동부에서 가짜 3.3 단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혹시 뉴스 보신 분? 공부만 하시느라 이제 뉴스를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가짜 3.3을 노동부에서 잡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3.3 뭔지 아시죠, 여러분? 프리랜서 계약. 우리 노동법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은 그 근로자성 인정되는 경우랑 아닌 경우 뭐 이런 거 대충 아실 것 같아요. 뭔 소린가 싶으면 그냥 들어보세요. 가짜 3.3%는요. 공공보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근로자면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 사람은 프리랜서입니다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해요. 실무적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이 공공보험, 그러니까 4대 보험 같은 경우에 내가 가입을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를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근로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4대 보험. 그래서 이 가입 여부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나 나의 그 원함, 내가 뭘 원하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근로자면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가짜 3.3%를 사실은 근로자들이 많이 선호해요. 왜 그럴까요? 공제를 덜 해요. 조금밖에 안 떼요, 돈을. 근데 4대 보험료 내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210만 원 정도 받는다, 한 달에. 그러면 거의 뭐 한 20~30만 원씩 공제가 되니까. 근로소득세 포함해서. 그래서 보통은 3.3%를 이제 선호를 하는데 어쨌든 무조건 공공보험 같은 경우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징수법은요. 그래서 그 가입을 어떻게 시키고
그리고 누가 가입할 수 있고, 그럼 가입하면 그 보험료를 누구한테 어떻게 거둘 것인가에 관해서 정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징수법이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실무를 하시면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좀 와닿을 수 있는데, 아예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황에서 보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히려 저는 우리 노무사의 꽃은 아무래도 노동법이죠. 노동법을 되게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는데, 노무사가 되고 나서 느낀 게 사회보험법이, 제가 사회보험법 강사라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사회보험법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사회보험법의 이해도가 좀 높으시면 아마 나중에 실무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사회보험법은 우리 9년차 노무사보다는 전년차 노무사들, 수습 노무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들과 이제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회보험법을 하다 보면 조금 미워지거든요. 강사도 싫어지고 막. 근데 조금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노무사 됐을 때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법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건강이랑 연금 같은 경우에도 좀 내용이 어렵기는 해요. 내용이 어렵기는 한데 다행히 건강연금 같은 경우에 좀 전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랑 연금은 버리지 마시고, 절대 버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챙겨가자. 그거를 제가 수업에서 다루는 부분만, 제가 어차피 건강이랑 연금 그렇게 많이 다뤄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다뤄드리는 부분만이라도 챙겨간다. 이 정도로 컨셉을 잡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비중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사회보장기본법이 마음에 든다고 그것만 많이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 위주로 좀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 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밑에 과목 특징 이제 또 다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특징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많고 복잡하고 안 외워진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많고 복잡하고 안 외워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복을 해야 하는가? 제 생각에는요, 10월 달에 우리가 기본이론 하면서 정리를 할 거잖아요. 정리. 여러분, 정리가 뭐죠? 요거는 제가 어쨌든 1년 만에 단기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공부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정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정리가 뭐예요? 그냥 정리해야겠다, 공부한 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리를? 우리 시험은 진짜 시간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10월이잖아요. 만약에 1, 2차 병행하시는 분들이면 10월이면 사실은 시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시간이 정말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별로 하나하나 막 뜯어보는 거를 조금만 하셔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25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25년 지금 얼마 남았죠? 2달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았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특히 1차 과목을 내가 시간을 들여서 막 뜯어서 보겠다. 그거는 25년에만 할 수 있는 거. 26년에는 아무래도 1, 2차 병행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과목 위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1차는 정리된 내용만 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 정리는 뭐냐? 정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갈 거랑 버릴 거를 구분하는 작업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 이론 때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내가 뭘 가져갈 건지를 책에다가 표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책에다 표기를 해두셔야 되고, 플러스 구조를 잡아야 돼요. 구조가 뭐냐? 구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노동법 2차 시험 준비하다가 딱 느낀 건데, 2차 시험지 답안지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례형으로 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사례형 문제는 뭐냐면 우리 1차 객관식 시험이랑은 달리 상황을 줘요. 그러니까 뭐 A라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 해고 통지서 없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뭐 이 사람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뭐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노동법 한창 쟁점을 너무 못 잡아서 되게 고민이 많을 때였는데, 어느 날 이제 노동법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듣다가 뭘 느꼈냐면, 선생님 머리 안에는 성이 있는 거예요. 지식의 성.
그게 바로 구조. 그러니까 선생님 머릿속에는 해고하면 쟁점이 뭐가 있지? 이렇게 딱 가지치기가 딱딱딱딱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2차 시험에서는 반드시 돼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1차 시험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불필요한 거 막 보는 시간 없이 구조와 키워드 위주로 좀 가져가서 양을 확 줄여버릴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크게 안 와닿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요거는 이제 개념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게 구조예요. 이런 게 키워드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조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정리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사보 끝나고 뭐 다른 거 뭐 강의도 다 듣고 하고 하면 아마 25년이 지나 있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 1, 2차 병행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한 3월쯤? 3월? 정리가 다 됐다는 가정하에 3월쯤에 이제 암기를 슬슬 시작하시는 거예요. 암기. 문제풀이. 제가 1차 준비를 조금 어떻게 했냐면 저는 OX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저는 그 과목들 중에서도 특히 민법을 조금 어려워했던 사람인데 민법은 아무리 외워도 계속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뭔가 공부 방법이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OX 문제만 계속 풀었어요. OX 문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과목 같은 경우에 기본 이론 들으실 땐 정리와 구조 정리하시되 그 3월 정도부터 암기를 할 때는 일단 OX 문제로 좀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교재 만들 때도 OX 문제를 좀 많이 넣었어요. 장별로. 그래서 나 진짜 공부 너무 하기 싫고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좀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OX 문제부터 보시는 것도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래서 3월쯤 되면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암기를 조금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출문제를 다 딸딸딸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제가 낸 OX 문제들이 거의 기출문제 위주거든요. 기출문제랑 조금 지역적인 내용 따로 이제 시간 내서 암기해야 되는 내용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조금 암기를 조금씩 시작을 하시고요. 직전에 옛날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가정하에 한 달에서 2주 정도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1차 전업기간 한 달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기본이론 다른 과목들도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차가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난도는 좀 2차에 비해서는 낮을 수 있어도 1차가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최소 한 달 정도는 잡으셔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다? 한 달 전에 초면이면 안 돼요. 한 달 전에 초면으로 마주하면 안 되고 정리를 이미 다 하시고 어느 정도 하루에 강의 듣지 않을 때는 1차에 그냥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전업수험생 기준 3시간 정도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직전 한 달에 이렇게 암기를 하는 과정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이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방대한 우리 사회보험법을 조금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무슨 소린가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목의 특징 마지막에 재미가 없다인데 재미가 없어요 사실. 재미가 있기가 좀 쉽지 않은 과목이긴 해요. 근데 제가 수업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실무 얘기를 좀 해드리면 조금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최대한 조금 실무 사례들 얘기를 하면서 좀 재미있게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문제 유형 분석인데요. 문제 유형이 이게 사회보험법이 좀 치사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용 변형, 빈칸 채우기, 계산 문제, 숫자 세기 이런 것들 전통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냥 속어법으로 풀면 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게 있냐면 맞는 게 몇 개인지 고르시오. 이런 문제. 이런 거는 조금 약간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 가까울 정도로 맞는 게 몇 개인지를 맞춰라. 아니면 틀린 지문의 개수를 골라라. 요렇게 조금 복잡하게 나올 때도 있다. 근데 요거 유형 분석 같은 경우에 조금 궁금하시면 요거는 기출특강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아주 심도 있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공부 방법, 1차 공부 방법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출 특강에 조금 깊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OT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바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가볍게 할게요, 가볍게. 첫 번째 과목은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보장기본법. 이 아이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모든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은 무슨 법이죠? 헌법이죠, 헌법. 네, 헌법처럼 이 친구는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과목이 사회보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보험에 관한 건데 사회보험은요, 이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원칙과 원리를 다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단은 첫 번째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양이 적어요. 양이 적다. 자, 수험생에게 양이 적은 과목이란 뭘까요? 가성비 과목. 가성비 과목. 우리 행정 같은 거 좀 어렵지만 양 자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양이 조금 적어요. 다른 법률들에 비해서. 대신에 3문제 이상은 뭐 꾸준히 출제가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은 양으로 3문제 가져갈 수 있는 법이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양이 작고요. 그 기본과 원칙을 정한 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기본과 원칙은 어떻죠? 좀 무난무난하고 순둥순둥하니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자, 특징이 없다는 거는 이 과목을 내가 알기 위해서 뭔가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이 조금 적다 라고도 좀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지엽적으로 나와요. 지엽적으로 나온다는 게 저 구석탱이 어딘가에 숨어있는 조문을 꺼내온다는 게 아니고 약간 주체 그리고 어미 이런 것들을 위주로 물어봐요. 예를 들어 주체가 법문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바꾼다든지 그 정도면 조금 친절한 거고요. 제일 골 때리는 게 주체가 법문에는 국가와 지자체인데 문제에 국가로 바뀌어서 나온다든지 골 때리죠. 근데 다행히 나오는 것들이 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주체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미를 자꾸 바꿔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아주 크게 차이를 만들지는 않죠. 그냥 일상적으로 다 쓰는 말인데 법문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할 수 있다는 행위자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야 한다는 뭐죠? 재량의 여지가 없어요. 법문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미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바꿔요. 어미. 그래서 조금 요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들러리 지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들러리 지문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무 특징 없는 친구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 1장 총칙입니다. 자, 일단은 1번은 목적과 기본 이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그냥 너무 좋은 말이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위주로 조금 가주셔야 돼요. 주체, 어미, 키워드. 이 세 가지를 조금 포인트를 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위에다가 하나 적어둘 것 같거든요. 주체와 어미 그리고 키워드 이렇게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입니다.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보장 제도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겠다. 그러니까 원칙을 규정하겠다. 너네 사회보장 제도 뭔가 만들 거면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이걸 원칙으로 해서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돼.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부할 사회보험법,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요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이념인데요. 기본 이념. 기본 이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보험 중에 특히 고용과 산재보험은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타겟팅하는 보험이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근로자겠죠. 모든 국민이 아니고 근로자겠죠. 근데 사회보장제도는 뭐겠어요? 근로자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겠죠. 그래서 사회보장에서는요. 타겟팅이 일단은 대부분 모든 국민이에요. 모든 국민.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조금 일단 컨셉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위험은요. 우리 사회보험에서는 예를 들어 노령, 출산, 실업, 뭐 빈곤, 또 뭐가 있을까요? 업무상재해 이런 것들이 사회적 위험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계속 더 읽어보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 요거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립을 지원. 요거는 시험에 나와서 동그라미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태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립을 지원한다는 거는 네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너가 이 지원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네가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도와줄게 라는 게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뭐 이런 거에 계속 나와요. 이 태도가. 그래서 일단 요거를 조금 잘 봐주시고요. 자립을 지원한다는 거. 그래서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좋은 말을 써놨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사회통합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회통합. 사회통합이 뭐죠,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회통합은 아니죠. 사회통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형평을 이루는 세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여러분 나중에 그 경영학 배우실 때 공정성 이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실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뭐 절대적 평등이니 뭐 상대적 평등이니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사회통합을 위해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당신의 소득 수준은 얼마고 당신이 지금 가계의 어떤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게 조금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와서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컨셉을 잡는데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이 된 적이 있긴 있어요. 18년도에 나왔었고요. 들러리 지문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는 사실 어미와 주체를 바꿔서 내면 그거는 조금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출제자일 것 같죠? 그렇게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들러리로 나올 수 있으니 눈에 잘 발라두시고요. 이런 그 지문을 여러분 시험장에서 갑자기 만나면요.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그냥 내가 공부할 때 앉아서 이 목적과 기본 이념을 읽는 거랑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를 판단하려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거를 읽었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모르는 지문을 만날 확률이 100%다라고 보시고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모르는 거를 봐도 당황하지 말자. 우리 25년 기출도 사실은 좀 쉽게 나오기는 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만한 지문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는 좀 당연하다. 왜냐면 저 구석탱이 있는 거를 갖다 놓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의 규정. 우리 1차 객관식에서 정의 규정은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 별표해 주시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딸딸딸딸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외우나요? 제가 키워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요. 사회보장이죠. 사회보장. 사회보장은요. 그냥 우리가 사회를 보장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사회보장하면 세 가지 키워드 나오셔야 됩니다. 자, 3층으로 제가 적어드릴 거예요. 가장 밑에 층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공공부조. 공공부조. 여러분 부조금 들어보셨죠? 부조금. 부조가 제가 찾아보니까 돕고 돕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부조.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공공이 도와준다. 공공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죠? 사회 통합을 위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타겟팅이 어려운 사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어려운 사람.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밑에 층에 있는 거는 공공부조, 어려운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하는 공공부조라는 제도. 자, 그 다음에 2층이 우리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험은요, 사보험이라고요, 공보험이라고요? 공보험이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일단 그 가입 대상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농사 되고 나시면 아니, 내가 왜 이 보험료를 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퍼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 사회보험. 요거는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를 해주는 것. 이런 아주 직관적인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엔 사회보험이 있고요. 가장 위에 층에는요, 뭐가 있냐면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 이게 이따가 우리 정의 규정 읽으면 아시겠지만 제일 난해한 말이 나와요. 제일 난해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지금은 말씀을 드리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겠다. 인간다운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뾰족한 제도죠. 뾰족한 제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가장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가장 뭐랄까 뾰족한 거. 타겟팅이 조금 더 뾰족하게 되는. 뭔 소리야? 막 이러실 수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평생 사회 안전망.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아마. 특히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이념적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고 실무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건 사실 좀 이념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이념을 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제가 수험생 때 사회 보장이랑 사회 서비스랑 평생 사회 안전망이랑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계속 헤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개념을 잡으시라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라고. 여러분 이게 뭐다? 구조다, 구조.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책을 펴가지고요. 정의,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면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구조를 잡아주세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사회보장 뭐라고요? 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일단 나오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 각각 뭔진 지금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일단 세 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그리고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평생사회 안전망. 이렇게 구조를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사회보장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 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타겟팅 누구라고요?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뭐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사회보장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볼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출산과 양육이 왜 사회적 위험이에요? 출산과 양육. 출산하면 사회적 위험을 겪게 되는 걸까요? 뭘까요? 출산하고 양육하면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좀 정상적인 근로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산 전후로는 당연히 정상적인 노동력을 갖기가 어렵고, 양육 같은 경우에 우리 아기가 자기 혼자서 막 어머니 저는 이제 우유를 마시겠습니다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산과 양육과 같이 소득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기간, 그런 거를 이제 사회적 위험으로 본다. 이 정도로 컨셉을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예요. 소득과 서비스. 요거 일단 한번 동그라미 쳐주실래요? 소득과 서비스.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한다. 소득과 서비스. 이걸 왜 동그라미 하라고 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사회보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사회보장 밑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요게 뭐다? 사회보장. 저 같으면 그 세 개를 이렇게 묶어두겠어요. 묶어서 사회보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보험,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뭐를 보장한대요? 소득과 서비스가 아니고요. 건강과 소득이에요. 여기서 또 건강과 소득. 그래서 그거 밑줄 되어 있죠. 그거 봐주시고, 소득과 서비스랑 건강과 소득 이거 어떻게 외워? 제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의 보자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건강과 소득 앞글자를 각각 따면 보건소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보건소 하면 요걸로 낚이실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보건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쉽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각각 사회보장 이 세 가지의 정의와 그 키워드를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서비스의 정의가 뭐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사회보험은 너무 쉽죠?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면 당연히 사회보험 정의인 건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렵게 된다면 이 건강과 소득을 바꿔서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보건소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밑에 나왔습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밑에 층에 있는 친구다. 공공이 도와준다. 공공이 도와주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은 뭐하러 도와줘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국가와 지자체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그래서 키워드가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 같으면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동그라미 1번 하고, 최저생활 보장의 동그라미 2번 하고, 자립 지원의 동그라미 3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본적인 태도가 보이는데요.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 생활 유지 능력이 뭐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가 그 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좀 기본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 틀리시면 안 되고요.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징이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에 아주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 밑에 사회서비스를 좀 보시면, 제가 읽어보면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등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등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굉장히 특징이 없죠. 근데 그나마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인간다운 생활. 이 사회 서비스를 틀리실 수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만약에 사회 서비스 정의 앞에 사회 보장이라고 하면, 사회 보장하면 이 3가지 키워드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2글자가 똑같잖아요. 사회. 그래서 요거를 좀 개념을 잡아주셔야 된다. 사회 서비스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여러분 사회 시스템이란 단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 낼 때가 있거든요.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 없습니다.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회 시스템 없습니다. 정의 규정에요. 여기 있는 것만 있어요. 정의 규정에는 이것만 있는 겁니다.
네, 사회 시스템은 없다. 이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평생사회안전망인데요. 이 평생사회안전망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무난무난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뭐를 보장한대요? 소득과 서비스.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라고 해서 굉장히 아무런 특징이 없는데 그나마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평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평생. 그래서 평생에 맞는 키워드가 이제 생애 주기. 생애 주기라는 말이 나오면 혹시 평생사회 안전망이 아닌가? 하고 고려를 해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 게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 두 가지의 욕구를 어떻게 고려한대요? 따로따로 고려한대요? 아니죠. 동시에 고려. 동시. 그리고 보편적이 아니고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맞춤형.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세요. 사회보장기본법은. 근데 정의규정은 조금 난도가 쉬운 편이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더 헷갈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의규정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밑에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는 그냥 이제 사회보장과 관련된 어떤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다라고 해서 정의규정에서는 들러리 지문 정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눈에는 발라주세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사회 시스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정의규정은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마치라고 내는 문제예요. 마치라고 내는 문제. 이렇게 해서 정의규정은 정리했고 자, 그 밑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요. 이런 지문이 종종 나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읽기 전에 그냥 유추를 해봤을 때 여러분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거를 정해놨다면서요. 그럼 뭐겠어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뭔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가장 우선하겠죠. 그런 컨셉을 잡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부합이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는 거. 이거 들러리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출됐었고 그 밑에는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인데요. 요거 별표해 주시고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제목이? 국가와 지자체예요. 국가와 지자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전부 다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주체 앞에는 그냥 꺽쇠 표시로 일괄적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 이렇게. 요거는 그냥 저만의 방법이라서 그냥 팁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뭘 봐야 되는지가 딱 보이니까. 요런 나만의 방법을 좀 올해 안에 좀 개발을 하셔서 내년에 좀 암기 효율을 좀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주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동그라미 1번.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대요. 그렇군요. 네. 좋네요. 자, 그 다음.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대요. 그렇군요. 어때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들러리로 나온다. 그냥 1, 2, 3, 4, 5번 머릿수 채우는데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어쨌든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할 책임을 가진다. 왜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어떤 기본 이념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요. 그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라 라는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뒤에 가서 실제로 분담을 해놔요. 거기에 대한 그냥 근거 규정 정도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규정은 아니기는 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3번. 자, 마찬가지로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자,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선 출제 포인트 한 3가지 정도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주체, 국가와 지자체요. 국가 아니고요. 국가와 지자체. 두 번째는 사회보장제도가, 여러분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모든 국민이죠. 국민이죠. 세계인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발전 수준에만 맞추면 돼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냈냐면 국제적 발전 수준 뭐 이렇게 바꿔서 낼 수 있는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국제적 X 해주셔도 되고요. 국가 발전 수준에만 부응하면 된다. 세계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사후적으로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출제 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가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결국 돈이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매년 재원을 조달해놔라. 예산 편성을 해놔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매년이 이제 뭐 경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유치하게 되나요? 네, 그렇게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원래 개정 전에 이 밑에 동그라미 4번이 있고 재정추계에 관한 규정이 있었어요. 재정추계는 그 책임 의무가 이제 국가에게만 있었어서 요 4번을 볼 때 동그라미 1, 2, 3은 국가지자체, 그 4번은 국가, 이렇게 나눠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조금 법 구조가 조금 변화하면서 그게 뒤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다행히 그냥 일관성 있게 국가와 지자체로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실 수 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3번이고 동그라미 1번, 2번은 이제 들러리로 나올 수 있으니 눈에 바르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국가와 가정. 요것도 마찬가지로 들러리 지문이에요. 가정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가정, 우리 가족. 가정은 왜 나오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어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좀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생각했을 때 하나하나 국민 한 명 한 명을 다 챙겨주기에는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가정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잘 돌아가면 나라도 잘 되지 않겠냐, 가와만사성 이런 정신으로 가정이 너네가 일단 알아서 좀 잘 해봐,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노력하여야 한다. 여긴 또 노력 일단 동그라미 해주세요. 노력. 뭔가 노력까지 동그라미 하라는 거 보니 강사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진짜 실화입니다. 이거는 노력을 일단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정 나오면 여기서는 노력, 가정의 기능이 나오면 노력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노력이란 말이 없어요. 요게 느낌이 살짝 다른 게 동그라미 1번은 그 가정 자체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좀 노력을 해라, 이런 뜻이고, 2번은 사회보장제도 시행은 어쨌든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거니까 그거 시행할 때 너네가 가정이 좀 알아서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봐 라고 하는 의무 규정이니까 노력이 왜 안 들어가는지를 조금은 우리가 좀 합리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까지 나오면 너무 조금 치사하게 나온 거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들러리로 자주 나오고 갑자기 노력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엥?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눈에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우리 정의 규정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고요. 지금 아래에서 볼 거는 또 국민의 책임이 나와요. 국민의 책임. 자, 국가한테만 이제 의무를 부여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게 또 잘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민의 책임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노력이 나옵니다. 노력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또 문장 끝에 가보면 협력과 노력이 나오고요.
동그라미 3번도 협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 책임은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좀 모호한 느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노력, 협력 이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기 들러리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봤을 때 이걸 다 기억하는 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국민의 책임 보고 그냥 눈에 바르면서 노력과 협력을 키워드로 가지고 가서 만약에 이거 시험장에서 봤을 때 일단 노력과 협력을 기준으로 조금 발라보면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이 이제 외국인에 대한 적용인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요거 쉽고 많이 나와요. 보시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국외 거주 외국인 아니고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 적용 시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른다. 일단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 문장 구조가 원칙은 이런데 관계법령에서 또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거대로 해 라는 느낌이죠.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이 원칙을 정하고 있고 각 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별로 그 특징이 또 달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기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법에서 정하는 대로 가라.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 적용 시 인권 존중의 원칙에 따른다 라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좀 굉장히 그럴듯하죠. 인권 존중. 외국인이어도 자국민이 아니어도 당연히 인권을 존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눈이라고 보시면 되죠. 니네가 하면 우리도 하고 니네가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외교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총칙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서 이럴 때 이제 4페이지를 보시면 OX 퀴즈가 나오거든요. 자, 간단하게 7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자, 시험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26년 5월에. 자, 1번 문제. 사회보장이란 출산,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조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다시 진정하고 이거 뭔가 정의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 같다. 정의 규정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요 구조에 따르면 사회보장하면 3가지가 나왔었죠. 공공구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이 이런 내용이었지. 그리고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어떤 제도였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억을 좀 더듬어서 풀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그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시고요. 2번 보시면 이제 공공부조예요. 자, 문제 읽지 마시고 공공부조 하면 키워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공적으로 서로 도와준다.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자립까지도 지원한 3가지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공부조하고 바로 뭐가 나와요, 지금? 생애주기가 나오죠. 생애주기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평생사연정보. 평생사연정보. 평생이라는 말 들어가니까 생애주기 나오고 그다음에 기본욕구, 특수욕구 동시 고려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뭐다? X.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공공부조가 아니고 평생사회안전망에 대한 설명이죠. 이렇게 푸시면 되시고요. 3번, 사회보장 데이터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정보로서 뭐에 필요한 자료? 사회보장 그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우리가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라고 말했었고요. 정의 규정 가장 맨 밑에 나와 있었고 사회 시스템이라는 말은 없었다.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가 사회 시스템이랑 뭔가 굉장히 좀 유사한 느낌이 들잖아요. 사회 서비스, 사회 시스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뭔가 좀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사회 시스템 그런 거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3번은 동그라미고요. 4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렸어요. 왜 틀렸죠? 할 수 있다 라서 틀렸죠.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부합해야만 한다 라고 해서 4번은 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이 레이더가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레이더가 아직은 조금 무딘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왜 이 문제를 냈는지가 나중에는 좀 보이는 수준까지도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더를 조금 예민하게 키워주셔야 되고 그 문제를 제가 조금 덜렁대는 편이어서 제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차 때 좀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게 틀린 지문의 개수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맞는 지문의 개수를 고르라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맞는 지문의 개수를 세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이제 틀리면 안 되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밑에 5번. 자, 국가와 지자체는 일단 뭔가 주체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봅시다. 국제적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거 뭔가 국가와 지자체 책임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내용 중에 동그라미 3번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수준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이 아니라 모든 국민,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맞죠. 선제적 대응해야 되고 매년 조달, 재원은 매년 조달.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밑에 6번. 자, 가정이 나왔습니다. 가정의 기능 유지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은 노력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노력하니까 그게 생각납니다. 국민의 책임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었는데 국민의 책임에 관해선 전반적으로 노력과 협력이었죠. 그랬다. 이렇게 복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 쉽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 적용 시 무슨 원칙에 따른다고요? 상호주의 원칙이죠. 네, 그래서 7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1장은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뒤에 갈수록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요. 일단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지금 15분 우리 휴식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